자, 디지털 포렌식 법률 부분은 절차도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했는지 따져봅니다. 만약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면 바로 증거 능력은 부정받게 됩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했는지 여부는 증거자료 수집은 전 과정에서 엄정한 적법 절차 준수로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을 실시해야 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자료 손상을 최소화하는 등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수집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전에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과잉 금지 원칙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자, 이는 형소법 제308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적법이고 어떤 것이 위법인지는 뒤에서 해당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증거인가를 봅니다. 전문 증거는 전할전 들을문, 전에 들은 말을 의미합니다. 전에 들었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겠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전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왜 전문 증거인가를 보냐 하면 우리가 수집한 디지털 증거물이 바로 전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문자나 사진, 영상, 이메일 등이 진술서와 같습니다. 진술서와 같다는 말은 곧 진술서도 전문 증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 증거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진술서의 범위에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 즉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는 전자저장 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보관 및 출력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직접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사안에 따라서는 목격한 사람도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전문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가를 가려봅니다. 자, 전문 법칙의 예외를 해당하는가를 가려보기 전에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전문 법칙 적용이 부정되는가, 그리고 원 진술자가 동의하였는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법칙 적용이 부정되거나 원 진술자가 동의를 거절하면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2016년 6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문자 그대로 행위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안 했다고 부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벌 역시 받지 않습니다. 웃기죠? 자, 그래서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어느 게시판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입증되면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아니라고 부정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분명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서 올린 글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동의하면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받고 처벌은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개정 전까지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소법 개정 이후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방법의 증명 및 특신 상태의 진술이 있으면 전문 법칙에 면제 사유를 두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나쁜 분들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 번 더 풀어줘야 하겠죠. 객관적 방법의 증명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입증시키는 증명이고 특신 상태의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을 말합니다. 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신 상태의 진술은 첫 번째가 디지털 증거가 보관된 저장 매체의 소유관계, 관리관계, 사용관계가 확인돼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나 USB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대한 소유관계, 관리관계, 사용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순실 태블릿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증거의 작성 일시, 장소에 작성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증거의 작성 전후에 그 작성에 사용된 PC나 스마트폰을 작성자가 이용한 사실 등 앞에서 말한 전 세 가지가 확인되면서 변호사 또는 참여인의 입회하에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야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기 참 까다롭죠. 자, 이제서야 전문 법칙의 예외에 해당한가를 가려봅니다. 이것은 형소법 제314조의 내용을 보고 가려내면 되는데요. 314조의 내용은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사유를 해석해 놓은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이나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그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를 저지른 분이 죽거나 병들거나 소재 파악 안 되면 증거 능력의 예외 사유를 들어서 증거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되면 됩니다. 자, 진정성, 무결성, 원본성, 신뢰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진정성은 해당 증거가 특정인이 특정 시간에 생성한 파일이 맞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무결성은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원본성은 실제 법정에서 제출되는 원본과 다른 사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 원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말하고 사본은 압수한 원본으로부터 생성한 이미징 데이터를 말합니다. 신뢰성은 증거의 분석 과정에서 위변조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하는 증거 분석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확인이 되면 비로소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유는 증명력 평가인데요. 증명력 평가는 즉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증거의 증명력을 미리 법률로서 정해두고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즉 사실 인정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법적 안정성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해가 되도록 적절한 판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